자, 문재인 방중 홀대론, 혼밥론.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홀대, 문재인 혼밥,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논란 중, 홀대 당해, 등등등. 종편에서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그런지 저희가 어제부터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중국 동아대의 우수근 교수님 직접 수대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동아대에서 어떤 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국제관계라든가 한중일 비교 같은 과목을 2005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부터. 저도 사실은 저희 통신원과 일반인 수준의 눈높이에서 피부로 느끼는 중국의 반응은 들어봤는데 전문가들이 보시는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중국에 계시는 한국인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홀대론 얘기 막 나올 때 너무 답답하셔서 사실은 어떤 매체하고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인터뷰가 대부분의 이 홀대론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그게 아예 통면집되고 안 나간 경우가 있었다고요? 지금 국내 미디어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시간 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녹음 방송을 했는데요. 근데 두 앵커분이 너무 편파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야말로 각주국어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만 하고 이미 답은 정해놓은 듯한.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우린 자유민주 국가이다. 양쪽의 의견, 양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조목조목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들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홀대론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명해 주셨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10여 분 동안 녹음을 다 마쳤는데 그 녹음 과정에서 남자 앵커분이 그럼 이건 어떠냐 이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냐 여자 앵커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한 것 같았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한 40몇 분 만에 후에 이제는 정식 방송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녹음할 때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들으면서 끝난 다음에 끄떡끄떡이면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우리가 중국 입장을 모르고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그렇게 동조해 주셨는데 막상 방송을 딱 들어봤더니 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분 목소리 질문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 40몇 분 만에 올킬 시켜버렸더라고요. 제 방송을 아예 그냥 통편집. 그러니까 홀대론으로 이 방송을 몰아가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 답변 부분을 사전 녹음했던 걸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본인들의 취지에 맞게 답해 주는 사람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다시 방송을 했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건 생방송은 그렇게 나왔더라. 헌법 위반입니다. 제9조 양심의 자유라든가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혹은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자기들의 입맛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반자유민주적인 그런 처사 아닙니까? 방송이 가끔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내내 사실은 이렇게 홀대론으로 보수 매체들이 몰고 갔고 거기에 필요한 인터뷰만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매체나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로 홀대를 받는 거구나. 정말로 아무도 안 만들어서 혼자 밥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하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중국 뉴스를 봐도 안 그런데 왜 이러냐. 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반론했던 것들을 다 킬시킬 만큼 그게 의도적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고 싶으셨는데 못했던 이야기 혹은 그때 했는데 편집당해가지고 삭제된 이야기도 잠깐 여쭤보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국의 분위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홀대론 혼밥론으로 대표되는 프레임. 실제 중국 내의 분위기, 그러니까 중국 미디어에 나온 이야기는 그나마 조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우리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내용 혹은 중국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내용, 속사정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주변에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 지식인들의 예. 이야기. 예. 언론에는 얘기 안 하지만 야, 사실은 이런 거야. 예. 그런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예. 자, 우선 우리 매스컴에서는 혼례를 당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속내가 뭡니까 이게? 예. 지금 참고로 뭐 제가 2005년부터 지금 예. 상하이에 쭉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박사과정을 할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시는 상하이 당석이 1인자였습니다. 네. 그분을 모셨던 참모진들. 아하. 지금도 같이 쭉 이야기를 하고 10몇 년 됐으니까 그야말로 호용호제하죠. 시진핑의 참모진들과 잘 아신다 이거죠? 그렇죠. 동문이다. 예. 그 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앙으로 국가 부주석 주석으로 가면서 같이 데려가고 근무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로테이션으로 도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 뿐만 아니라 왕후닝이라든가 한정 상하이 당서기 같은 경우도 요번에 7인 상무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분들도 제가 몇 번 만나서 그분들 참모진들하고 쭉 지냈어요. 교수님의 인맥이 훌륭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네. 한국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송사였나요? 혹시 편집됐던 게 종편인가요? 아이 그거는 제가 이 양심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그거는- 제가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홀대라고 하는데 네, 예를 그쪽에서는? 들면은 중국에서는 그러는 것이죠. 내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분들하고 연락을 했는데요. 아니 우 교수 좀 한국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한국이 25주년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을 올해 내 하고 내년서부터 새롭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좋은 발상에다 해갖고 받아들여줘서 다른 것도 아닌 정상의 방문에는요. 사적 방문, 실무 방문, 공식 방문, 뭐 국빈 방문 랭킹이 있는데요. 네. 국빈 방문을 해줬다. 네. 국빈 방문도 중국에서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안 해요. 전 세계 국가 원수를 상대로. 그 정도로 중국은 한국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빨리 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홀대가 아니라 정반대인데 즉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내에서 야 한국은 시진핑 너가 사드 반대했는데 사드를 배치하고 또 4개를 더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당신의 체면을 구기고 따귀를 때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잘해주느냐. 거꾸로 네. 중국에서 왜 굴욕적인 외교를 하느냐. 시진핑 주석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 한국은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입장만 얘기하니까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 매체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인데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근데 예. 그게 포털을 통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정말 한국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거꾸로 중국에서는 아니 중국 사드 그 철수 안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국빈 방문을 해주고 당신이 너무 굴욕적이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있다. 보십시오. 이것이 홀대라든가 무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시진핑 주석이 홀대하고 무시하려고 했더라면요. 국빈 방문을 받아들여줄 리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아베 총리 아직 중국 한 번도 방문 못했습니다. 5년째 방문 못하고 있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제3국에서도 억지로 얼마 전에 만나줬죠. 뭐 받아들여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문도 아닌 국빈 방문을 했고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마음이 안 좋고 홀대하려고 했더라면요.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 전에 7인자인 장까오리 그 사람의 한자 이름이 우리의 고려시대의 고려랑 같습니다. 발음을 까오리라고 하는데 나는 까오리 고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이만큼 우리는 한국하고 친해하면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먼저 만나서 막 너스레 떨면서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1인자인 국가주석이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홀대하려고 했더라면은 7인자에 불과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너스레 떨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은 홀대가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진짜 홀대했더라면요.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사드 한국이 적절히 처리해 주길 하면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삼불 원칙. 예. 삼불 원칙 같은 건 전혀 언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언급도 안 했죠, 아예. 예. 그다음에 2인자, 3인자도 되게 좋게 반응을 보였고 되게 우호적으로 대해줬고 어떤 걸 하나 보더라도 홀대하고가 거리가 먼데. 혼밥은요? 혼밥. 이게 혼밥 나오는 같은 거 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중국이 지금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빈 방문으로 초대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진핑 주석이 다 찾아가서 아니면 2인자, 3인자가 찾아서 식사하고 그러면요. 중국 국내의 민심을 보십시오. 시진핑 주석을 바라볼 정적도 많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적을 만들었으니까요. 민심도 안 좋거든요. 사드를 배치해갖고 중국이 위험하게 됐다라는. 그런데 어떻게 몇 개니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중국의 메시지. 우리는 당신들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개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중국 국내 민심도 의식을 하면서 어떻게 몇 끼니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인 것이죠. 비현실적인. 그러면 실제 이 식당을 선민식당을 방문한 것이 중국 일반에 미친 영향은 뭡니까,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 요번에 대통령이 이미 방중하기 전에 예. 이번 방중은 상당히 결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CCTV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방송하기 전에. 중국에.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는 악마적인 편집을 했다는데 그만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CCTV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삼불 원칙 우리 기존 입장을 견제하겠다.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바랬던 것은 중국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입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중국 당국자들도 중국 같은 나라는 최고 1인자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장애물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들려줬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정치적 장애물은 삼불 원칙을 한국이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것만 견제하겠다가만 해주면은 좋다. 네. 그러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자신도 참가할 용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제 들려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 방중하기 전에 우리는 삼불 원칙을 견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건 분위기 좋다. 네. 그다음에 방중한 날 노영민 대사가 관례적으로는 대통령을 영접해야 되는데 난쟁이었죠. 남경 그것이 바로 중국의 정서에 어필하는 감성 외교의 시동이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이 서민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네. 좋아하는 중국 권력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정말 새롭게 할까 좋아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서 했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잘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혼밥 먹었네 무시당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중국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외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외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그러지게 만든 것이죠. 잘한 걸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흥분한 채로 그것도. 지금 머리가 벌써 뜨거워졌어요 저는요. 아니 교수님이 그만큼 답답하고 억울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우리는 자유민주 40초 국가입니다.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온다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성숙한 국민들은요. 다른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다른 목소리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메카시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오늘의 방송 내용을 봐서는 한 번 더 오실 것 같아요. 저 지금 막 흥분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마침 또 오늘 빅매치가 있어서 시간이 짧아져서 바로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홀대론 기사 여전히 나오고 있죠. 어제 그래서 저희가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을 모시고 잠깐 이야기 들어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단히 흥분된 목소리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단히 압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홀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홀대는커녕 시진핑이 왜 사드 철회를 하지도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하느냐고 중국 내에 비판이 있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환대받았다. 예. 그걸 왜 홀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예. 우수근 교수님께서 어제 짧게 짚어주셨는데 그건 방중 기간 동안에 그랬다고 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방중 이후에 예. 돌아가고 각자 이제 언론들이 차분하게 그 성과나 예.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방중 이후 중국 미디어가 보도하는 이 방중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짚어주시면 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중 이후 중국 미디어의 방중에 대한 성과를 보면은 중국 당국의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좌우 미디어가 자기 멋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중국 당국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중국 시나망은 18일자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서 상당한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다.
보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인민일보는 19일자에서요. 문 대통령의 수교 25주년 국빈 방문은 양국이 25년간의 우호적 발전 성과와 양국 관계를 중시함을 의미한다. 한중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해보라고가 있는데 문해보는 보도했고 그다음에 북경 청년보 북경에 있는 16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로 빚어졌던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중국 언론도 당연히 우리도 중국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하듯이 중국 언론도 우리 언론의 반응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린다면요. 오늘 이렇게 차분하십니까? 조금 이따 하려고 지금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거는 보도를 인용하는 거니까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예. 중국의 봉황망은요. 19일자 보도에서 우리 언론을 인용하는 가운데 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예. 그동안의 외교 공백을 잘 정리해왔다 하면서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해방일보는요.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돼서 한국의 언론 매체는 비판적 보도를 했다. 각계각층,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방중 성과에 박수를 보낼 때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폄하했고 지금도 그 논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보도를 하였습니다. 네. 아, 우리 언론들 다 보고 있군요. 예. 네.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국 언론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작 홀대를 했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국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폄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건 알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라는 게 좀 두리뭉실하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을 다시 모시는 것은 대체적인 언론의 반응은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언론이 우리 보수 매체를 비판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교수님이 이제 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시진핑의 측근 그룹 혹은 고위직과 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맞습니다. 호적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이제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해석 혹은 뭐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 혹은 교수님과 사석에서 니네 어떻게든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왔다 갔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궁금해요. 그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중국 공산당, 당의회 국가지 않습니까? 그 핵심 간부가 있어요. 당에서도 어떤 부서냐가 중요한데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저랑 벌써 14년 동안 쭉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그런 말 했죠. 이제 한국은 다시 중국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아시죠? 그런데 그 단어를 합니다. 왜 그런 의미로 그런 뜻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이 당국자들은 저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노소리를 떨었죠. 사실 중국은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16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6개 국가하고 해상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싸워요. 늘 싸워요.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항상 있겠죠.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좋았거든요. 한국이 더군다나 조그만 약소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 강국이 되었습니다. 중견 강국인 한국만이 유일한 사이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드를 너무 형편없이 배치해 갖고 이렇게 문제가 과정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네. 그런데 다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통해 갖고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한국은 다시 중국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보루인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성과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중 관계의 복원을 의미한다. 뭐 그렇죠. 잘 됐다고 평가한다는 거죠. 혹시 그건 알겠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어떤 중국에 이야기입니까? 있는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고위 간부 같은 경우는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양반은 이제 미국 통으로도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네. 한국은 그 과거와 달리 중견 강국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한국은 그 점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은 중견 강국으로서 미들 파워로서 한국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텐데라는 중국에서도 미들파워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중견 강국이란 말 쓰는데 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최후의 보루라든가 중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매스컴이요. 이와 같은 것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모습을 잘 전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미들파워로서 어떻게 활용해 나가면 살아나가면 좋을지를 알려주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만 하니까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국내 문제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95년에 한국 나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미국, 중국 유학을 다 해갖고 2004년부터 3년부터 중국 대학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인천의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인데요. 출마하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쌍코피 흘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국내는 모르지만 국제는 벌써 쭉 알고 있죠. 지금 상하이에 있는 우리 대학에서도 외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가르치거든요. 네. 150여 개국에서는 5천여 명. 늘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과 한반도를 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걸 알 수 있는데 피부로 느끼고 계신데. 여기서 네. 제가 느끼는 것은요. 네.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우리를 갖다 툭 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샌드위치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과거 20세기 6.25 그 약소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교수님이 느끼기에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중국에서도 느끼는 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란 말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보루니까 그만큼 소중히 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네. 실제로 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네. 바보 같은 거예요.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허점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이라도 자기들하고 우호적인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구로동 공돌이 공순이라는 엄청난 힘든 시기를 거쳤고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갖고 중견국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아직도 자기 비하합니까? 우리는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아니라 뭘로? 우리는 이제 중견 강국이기 때문에요. 중국 가격이다. 우리는 이제는 중견 강국을 외교를 해야 돼. 저는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억울하고 막 눈물 날라고 해요. 억울하시다. 우리는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국으로서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해갖고요. 돌고래도 오늘. 지환 G2도 우리가 잘 리드하면서 활용하면서 네.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돌고래는 뭡니까 교수님? 돌고래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으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환 미국이나 G2 중국 같은 덩치는 안 됩니다만 네.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돌고래는 덩치가 작아서 고래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민첩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고래한테 잡아먹히진 않죠. 고래하고의 공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돌고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외교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20세기 약소국 외교의 대미 외교 위주 1국 외교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변화되는 외교에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중견 각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중견 강국 외교,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해요. 숨 좀 쉬시고. 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돌고래 외교.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미들 파워라는 외신의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아시아타임즈인가요? 거기서 메코이든가요? 그 기자가 미들 파워로 한국이 그 전환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열받으신 건 이 중국 홀덴이 이게 다 이제 소위 약소국이 당하는 거 아니냐. 자기 비하예요. 예. 자기 열등의식이에요. 지나친 컴플렉스. 그러니까 매스컴들이 몰라서 아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95년부터 밖에 나가서 쭉 살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느끼는 것은요. 네. 국제관계에 있어서 예. 치명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리 국민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것. 저는 벌떼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10년 전부터 예. 벌떼 여왕벌을 잘 만나서 좋은 방향을 이뤄내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잘못된 여왕벌을 만났고 잘못된 방향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4대 강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단결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단결력이 강한 우리 한민족을 잘못된 지도자라든가 이상한 매스컴들이 잘못 이끌고 나가면 우리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중국의 그 그러니까 방중 외교가
홀대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관점에서 사실이 아닌데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하고 화가 나셔서 지금 흥분하신 거죠? 매스컴이 가장 문제예요. 이거는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나가는데 제 강연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들으면 딱 알아요. 저는 차이나 현상이란 말을 벌써 오랫동안 썼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차이나 현상이? 차이나 현상은 중국 관련된 현상이겠죠? 예. 하하하. 어떤 거냐면요. 똑같은 저도 뭐 공장장님도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라는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국 매스컴을 통해서 파악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저처럼 한국인이 중국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느끼는 중국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해서 그렇죠. 차이나 현상이에요. 엄청난 차이 나겠죠. 우리 매스컴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거.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중국은 지저분하다, 뭐 사람들 무질서하다, 뭐 불량식품 많다. 그거 맞거든요. 저는 그거 더 잘 알아요. 저는 현장에 사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총수님도 단점, 장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 한쪽만 부정적인 것만 보여줌으로써 손가락질을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 됩니까? 사실은요. 이런 말하면 중국을 비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중국이 아직 불량식품 많고 짝퉁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우리로서는 다행인 거거든요. 불량식품 짝퉁을 중국 사람들도 중국 기업 중국 제품 안 믿고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외제를 쓰는데 미국과 일제는 싫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 한국 문화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아니 저는 이제 정말 그렇게 느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중국 가서 다시 교수 생활 하시겠어요? 아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어차피 중국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국익을 위해서 디베이트하고 하는 것인데요, 뭐. 아니 주제가 홀대 맞느냐 아니냐에서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는데 앞으로 그 주제는 또 한번 마련해 볼게요.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뭐 언론 매체도 그렇지만 근데 언론 매체만으로는 정확하게 심증을 읽을 수 없으니까 교수님 주변에 그 중국 내 고위직에 있거나 혹은 뭐 탱크탱크에 있거나 혹은 시진핑 측근 그룹에 속하는 분들 대학 동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요 외교를 통해서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중국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예. 중국 당국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한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노심초사.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아유 쟤네들이 또 미국 쪽으로 더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끌어들일까라는. 왜 노심초사합니까? 조금 하고 보잘것없다면 그런 생각 안 하죠. 눈치 보지 않습니까? 사드 제대주도 한 번에 쫙. 너네랑 끝나도 좋아하지 않고 찔끔 부렸다가 눈치 보고 찔끔 부렸다가 눈치 보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확 버릴 수 없거든요. 확 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이런 국제사회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 매스컴들은 정확히 보도해갖고 우리 사회가 21세기 중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유도하시니까. 교수님, 요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른 주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예, 이런 주제로 그래요. 다시 한번 예. 시간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오늘 이렇게 안 하려고 우리 애가 신신당부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에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쫙 논평해가는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중, 워낙 말이 많았어요. 홀대론, 혼밥론, 뭐 등등등. 할 말 많으시죠? 근데 뭐 홀대론인가요? 예. 뭐 대접을 초라하게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아마 또 대접을 화려하게 받았으면은 초라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화려하게 받았으면 또 외화 내빈이다. 결론을 딱 정해놓고. 예. 겉만 번지르르. 그렇죠. 예. 당했다. 뭐.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중 관계의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또 실현해 냈는가 이제 이런 어떤 실속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중 관계가 걱정스러운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예. 파탄 직전에 이 관계를 어찌 보면 극적으로 이제 지난 가을부터 회복시키고 예. 그걸 확인하는 그런 이제 방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분기점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국내 이제 주로 이제 보수 매체 중심으로 처음에 재개가 됐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미디어들도 뭐 홀대론 논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됐는데 왜 이런 홀대론을 들고 나왔을까요? 국내 언론 특히 보수 언론들이. 그 뭐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뭐 보도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논리도 엉켜버리고 이번에도 뭐 혼밥. 예, 혼밥. 예. 혼밥. 저는 사실 그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그 이벤트 중에서 예. 이번에 그 아침을 중국 그 식당에 가서 먹은 거. 네, 서민식당.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내에서 아주 평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사실 그 좋아하거든요. 예. 아침에 가면 중국 가면 저는 호텔에서 아침 안 먹고 예. 그 호텔에서 보면 보여요. 인근에 예, 예. 그 출근하는 그 어머니가 애를 갖다 자전거 싣고 예. 애를 유아원 데리고 자기는 직장 가면서 둘 다 식당에 들어가요. 중국 사람들이 아침을 거의 집에서 안 먹거든요. 아침을 식당에서 먹는다고. 그 가서 주로 가장 많이 먹는 게 유조라고 예. 중국말로는 다르게 발음하지만은 그 중국식 꽈배기예요. 설탕 예. 안 묻힌 꽈배기. 그다음에 중국식 콩국. 예. 그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만두탕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이 그 국빈으로 방문해 가지고 그 수행원들하고 같이 중국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식당 가서 먹은 거예요.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문해 가지고 예. 그냥 호텔에서 주는 화려한 한정식 안 먹고 그냥 저기 종로 가가지고 청진동에서 해장국을 갖다 수행원들은 먹었다. 그러면 거죠. 그 노력, 그 자세, 그 열의에 대해서 감복할 거 아니에요. 국내 언론이 뭐 칭송이 자자했겠죠. 그러니까 네. 이 이벤트는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을 향한 이벤트지 한국의 일부 언론을 향한 이벤트는 물론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봐 보이는 거고 아마 단행한 뒤에 제가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뭐 문재인 세트라 그래가지고 예, 예. 중국 사람답게 또 이런 거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상술에 이용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만큼 반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 보수 매체가 몰랐다기보다는 예. 그게 혹시 긍정적으로 국내에 보도될까봐 미리 혼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가 막힌 프레임을 짜서 열심히 TV조선이었던가요? 뭐 7기 중에 5기가 혼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점잖게 얘기하면은 이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 보면은 그 외톨이가 돼가지고 예. 밥도 혼자 먹고 그런 이미지. 혼자 밥 먹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두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가가지고 외국 갈 때마다 전자레인지를 갖다가 호텔방에 갖다 놓고 혼자 데펴가지고 뭘 데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져간 거 데펴다가 혼자 먹는 그게 일본어로 치면은 그 혼자 화장실 가서 밥 먹는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걸 혼밥이라고 불러야지.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파고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는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뭐 총리하고 아침밥 먹는 것보다 100배 낫죠. 100배 효과적인 그 전략적 외교 선택한 거라고 보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던 보수 매체는 이걸로 가지고 아주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겠죠. 예, 했을 텐데 그 진짜 혼밥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초라하고 외교도 못하고 평가도 못 받고 외국에 나가봐야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 거였겠죠. 예, 이걸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혼밥이라고. 정말 악의적이었는데. 이렇게 성과를 깎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곧 지방선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비판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써먹는 걸 보면. 그러면 이 중국 방문에서 여전히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더 나쁜 관계로 이렇게 변질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쌌던 그 긴장과 갈등을 일단은 봉합을 한 거죠.
근데 왜 봉합하냐 완전히 해결해야지. 근데 지금 당장에는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단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성과라고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숙제인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양국 다 굉장히 그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래 중국은 사실은 이런 외교 문제가 있으면 외교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어느 한쪽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봉합이거든요. 대부분 외교 문제라는 게. 어떻게 각자 이해가 다른데 완전히 해결합니까? 전쟁 나서 한쪽이 이겨서 한쪽이 점령하기 전까지 혹은 항복하고 누군가의 어느 일방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외교인 거죠. 자,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봉합. 봉합 이상의 해결책은 사실은 없어요, 현재는. 일단은 봉합이죠. 예. 일단은 봉합이고 전쟁할 때도 보면은 그 휴전을 하는 것이지 무슨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단계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번에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침을 갖다가 충칭인가요? 거기서 예. 아침을 갖다가 그 중국의 가장 서민적인 식당 가서 먹은 그 이벤트, 그 혼밥 이벤트를 예. 만든 혼밥 사람은 이벤트. 저는 상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 줘야 된다, 오히려.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 혼밥 이벤트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서민식당 이벤트. 그렇죠. 자, 고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치권에서 핫한 게 두 가지가 하나는 통합을 이제 한다. 곧 선언할지도 모른다.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본인에 대한 선물이겠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덩어리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은데 국회의원들한테 생존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걸 왜 했느냐, 누가 바뀌었느냐, 누군 들어가고 못 들어갔느냐 말들이 있는데 우선 통합 선언하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선언은 하겠죠. 예. 근데 그 선언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 이제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그 이행하는 것에는 뭐 난관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마도 뭐라 부릅니까? 그 전당원 투표요. 예. 모두 당원인 사람 모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그 지지하지 않는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른 지역에 또 여론을 다룰 수 있으니까요.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 같고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이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연대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는 어떤 가장 약한 어떤 결합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세게는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혼하고 와라. 이혼하고 와라.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일부를 도려내고 오는 것이 자기들은 더 낫다. 뭐 이렇게 보는 쪽까지도 있는데 일단은 완전한 통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쪽 다. 물론 통합을 하게 이 드라이브를 계속 가서 이제 통합까지 가려고 하면 국민당 내부에 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산수, 그러니까 지금 각각 소속 의원들의 산술 합으로 통합된 당의 의원들 수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죠. 예. 지금 39명 중에서 뭐 14명 정도는 완강히 반대하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뭐 10명 정도 나가버리면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지니까 숫자가 더 줄어들거든요. 숫자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려는 이유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그 보수 재편의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예. 결국 중도 보수로 규합해가지고 범보수로 확장하는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대권 전략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그쪽에서 지지 기반이 본인이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알고 보니 보수였다. 뭐 이래가지고. 예.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새 정치는 새 보수 정치였다. 지금. 대미안이가 예. 대미안. 자. 방랑 정치죠. 방랑 정치.
자유한국당 사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친홍 체제를 차근차근 구축해가면서 친박들은 계속 쳐내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친박을 제압해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근데 사실 친박 자체가 예. 말이 친박이고 부자 망해도 3년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분간 갈 걸로도 이제 보였지만은 실은 이미 그 수장이 예.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들도 거의 지금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제기되거나 또는 네.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이거나 다 이런 처지지 않습니까? 사실상 괴멸했다고 봐야죠. 교연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양측은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신주류 세력이라 봐야죠. 근데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다고 친박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둘이 그냥 잘 지내기만 하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는 이제 다음 시즌이죠. 다음 시즌에서 싸울 상대죠. 이렇게 이번 시즌에는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 예. 다음 시즌에서는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운명적 관계죠. 유여해 최고위원이 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아마 이제 그런 게 일종의 파퓰리즘이죠. 재물로 바친 거죠. 예. 제물로. 로마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관중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을 땅 쪽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물을 던져준 거죠. 자, 유해 최고위원은 재물이라고 지금 표현됐는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중에 재물이라고 표현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홍준표 대표 본인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모레네요. 예, 모레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 주요 재판들이 이렇게 대법원에 여러 개가 사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고 아마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겁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그렇죠? 네. 예. 자유한국당이 흔들려서 나중에 구속력이 약해지면 흡수하려고 하니까요. 떨어져 나오는 분들 좋은 거고. 만약에 대법원이 이제 무죄를 확정해 버리면 그러면 홍준표 체제가 더 공고히 되겠죠. 근데 그럴 파기환송되게 되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친박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은 바른정당 같은 어떤 자유한국당을 모태로 해가지고 보수를 개혁해 보겠다는 예.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죠. 맞습니다. 예. 복당파하고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많아요.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계획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예. 바른정당이 저쪽을 더 바라봐서 지난 시간에 또 꼭 얘기했어야 앞으로 꼭 얘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구 개편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여서 다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꺼낸 얘기죠. 개헌은. 네. 먼저 끄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헌 시기가 요즘에 이제 쟁점이 되어버렸는데 지방선거 내년 2018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예. 즉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했고 특히 예.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이렇게 문서로 서명까지 했었어요. 예.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나왔었고 자유한국당이 그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사실 지금 개헌하자는데 반대하는 정당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지금 이 개헌을 갖다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고 약속 못 지켜서 면허 반납해야 되는 거죠. 면허 반납. 예. 이거는 정당 등록 취소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록 취소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할까요? 내세우는 거는 이제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건데 아니 네. 헌법을 갖다가 30년만에 고치는데 1개 지방선거 지방선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 한 번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불리해요. 개헌 안 한 데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불리한데 더 불리할 것도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가 이제 뭐 정부 여당이 쥐게 될 거 우려한다는 건데 네. 그것도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쨌든 개헌안이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석수상. 개헌안을 누군가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예. 그 점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 일단은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면 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그리고 개헌을 갖다가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시점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 예. 뭐 이때는 불리하니까 뭐 2달 후에 3달 후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을 국민들 앞에 공언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헌 열차를 멈출 이유는 없다. 개헌 열차가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하기로 했다면 그 6월 13일 역에는 서야죠. 근데 그걸 안 쓸 생각인 것 같아요. 안 쓸 생각이라면 그럼 그 다음 역이 어디냐. 예. 그거라도 국민들에게 밝혀라는 거죠. 밝혀도 지킬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은 예. 이 운동장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운동장을 떠나라.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사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건, 부차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건 그대로 두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선거구제 개편이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사실입니다. 저는 정의당은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을 네. 강조하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해서 이 노동권을 갖다가 복원시키는 네. 재헌의회 수준으로 우리가 이 정부를 처음 만들 때 네. 헌법을 처음 설계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독재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부당하게 기본권들을 제약한 특히 노동상권을 제약한 부분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내용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을 선거에 못 박는 예. 이제 헌법 조문에다 못 박는 비례선거의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제 국민의 민심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네. 있도록 하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 하나는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의 선거 제도가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로 정의당이 7.3% 얻고 의석을 7.3% 가지는 게 아니라 의석은 2%밖에 못 가지는 예,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인구 대비로 표의 등가성 문제. 예. 그 농촌의 한 표가 도시의 2표하고 비슷한 지금. 예. 그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게 이 선거구를 획정할 때 예. 예를 들면 10만 명당 1명을 뽑는다고 이러면 농촌 같은 도시에는 20만 명당 1명까지를 허용하는 거예요. 예,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이 되면은 위헌이다. 뭐 1.25, 1.3대 1 이렇게 이제 비율을 정했는데. 예,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대 1까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이 어차피 인구가 좀 적어서 네. 1대1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이제는 지금 2대 1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1.5대 1 정도까지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도시 15만 명이 농촌 10만 명하고 같은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은 농촌 10만 명이 도시에 20만 명이 되는 네.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유리하죠. 네. 그렇죠. 정치 세력이.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것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죠. 농촌의 그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들을 갖다가 그 정치 세력들을 연명시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성의 원칙을 갖다가 더 되살리는 그런 이제 그 헌법 조항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10만 지금 명.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네. 국회 자문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요는 결국은 표를 받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자면 농촌인 보수 성향 때문에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 유리하게 지금 짜져 있는 비율을 낮춰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두 가지가 반칙. 그러니까 요 비례성의 원칙은 뭐 명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독일 정당 명부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명칭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리고 지금 권력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은 어떤 권력구조가 채택되든 국회의 권한이 다소 지금보다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을 지금처럼 잘못된 선거제도를 가지고 뽑힌 국회의 권한을 더 높이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전제된 후에 그 속에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다소 높아지는 거라면 몰라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더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각 책임제도 지금 뭐 현재 일당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각 책임제도 괜찮다, 좋다 이런 입장이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각 책임제가 가장 우수한 제도라는 것은 뭐 이론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 다 인정하는 거고요.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국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정치 문화, 예.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신뢰 정도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국회의원의 실력도 넣죠. 그렇죠. 그것이 또 정당 정치의 어떤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내각제를 실현할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사실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각제가 훌륭한 제도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예.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예.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우리의 내각제 방향이지만 예. 근데 더 위험한 건 뭔가 하면은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 하에 숨어 있는 이원 집정제. 예. 뭐 대통령은 외치, 그다음에 그렇지. 수상은 내치. 예.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을 한 20% 갖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는 한 80%의 권한을 갖는. 예.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4천만 명의 국민이 뽑은 사람은 20%의 권한을 갖고 예.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국무총리는 80%의 권한을 갖고 예. 그리고 내치 외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개성공단은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한미 FTA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그 뒤에 깔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대통령 당선되기 힘든 집단들이 예. 권력을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너는 20%짜리 권한을 갖는 대통령,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80%의 권한을 갖는 실세형 총리.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들 모이는 그 약속 장소를 제3지대라고 붙이고 제3지대에서 모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뭔가를 그래서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를 갖다가 5년이 아니라 줄이겠다. 예. 줄인 다음에 이 개정된 헌법을 가지고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일부 당선 가능성 없는 연합의 예. 어떤 그런 과제였죠. 뭐 자기들이 그러죠. 단독으로 단성이 안 되니까 힘을 모아서 그거 힘을 모으니까 이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헌법상에 많이 있다면은 그걸 국민이나 국회로 이렇게 또는 지방정부로 넘기는 예. 그런 권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의 대안으로 분권형 그것에 대안으로 이원 집정부제 예. 이런 걸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발상.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되는데 일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는 봅니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개헌 이야기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도 없어요, 별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해온 약속이고 네. 마지막 개헌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40년 동안 9번 개헌하고 30년 동안 개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묵은 숙제를 갖다가 털어버리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코너명 없이 그냥 박지원 코너로 하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정치 구단주. 네.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녕 못합니다. 진짜 안녕 못합니다. 진짜 안녕 못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당으로도 국가로도 네.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부인 수술은 잘 되셨나요? 뭐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를 울리지 마십시오. 쾌유를 빌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지금 뭐 할 계제가 아니고 우선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한 게 한 가지 두 가지겠어요?
지금 우리 안철수 대표 하는 꼴 보면은 5만 가지가 다 궁금하지. 우선 의총에 안 나온 것은 원래 안 나오기로 한 겁니까? 원래 나오기로 한 겁니까? 의총은 하루 전에 소집이 됐고 예. 당대표 일정은 하루 전에 고지가 됩니다. 예.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은 문자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겠다는 걸 밝혔죠. 예. 일정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세상에 어떤 당대표가 주요한 사항은 의총에서 얘기를 해야지 의총 3시간 전에 통합 발표하고 정작 의총은 무서워서 못 나오고 도망쳐버리는 도철수가 된 겁니다. 도철수. 그러니까 이건 통합이 아니고요. 보수야합 합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라고 질문하면 앞으로 김공장장 안철수 편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럼 합당 시도라고 할게요. 합당 시도. 그 정도면 중립적인 단어 아닙니까? 예. 합당 시도. 저도 원래 통합은 네, 김청수가 언제 중립적이지는 않죠. 아니 근데 안철수 미워하고 우리 국민의당 망하기 바라는 것은 뭐 잘 알고 있는데 망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지금 이 망할 조짐은 당내에서 만들어진 그런데 거지. 예.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망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지금 아주 기분이 제일 좋은 김청수일 거예요. 제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아주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대표님 얼굴도 한편으로는 행복해 보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자회견 미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안은. 그런데 기자회견하고 3시간 후에 바로 달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달려왔어. 네.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네. 설사 합당 반대파들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발표를 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대통령 돼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쳐버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대통령감이 되겠어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거기 모였던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였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 대목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기자회견이야 갑자기 급하니 또는 뭐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의총을 모았고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내 의원들이. 당연히 그렇죠. 예. 기자회견을 했던 뭐 의도나 배경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 되는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거죠. 갑자기. 도망쳤다니까요. 도망쳤다니까요. 아니 현장을 기피하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광주 공항에서 한 20여 명이 오지 마라. 지난 총선 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뒷문으로 나갔어요. 예. 그것을 두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당당하지 못하다고. 오긴 왔는데 뒷문으로 갔다고. 그렇죠. 예. 정치인은요. 예. 저처럼 달걀을 맞더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을 도피하지 않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이지 안철수식 정치인은 소통하러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춘천에서도 자기 편들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통합합시다. 이 얘기 듣고 소통했다고 하면은 그런 소통 하루에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야당과 소통을 하십시오. 오죽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면서 비행장으로 가시면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풀어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지 자기가 또 발표해놓고 곤란하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안철수입니까? 도철수지. 도철수. 근데 언론에서는 정면 승부라고 하던데요. 아, 그게 자충수 든 거죠. 망하는 길로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네. 안철수 지금 죽일 건데 공장장 입 다무는 거 보니까 오늘 내가 잘하고 있네요. 아니, 어제 저도 만만히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죠. 빨리 네.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의원총회 중인데 굉장히 시급하죠.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의결이 못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나가려다가 이건 아니다. 네. 내가 병원에서 울고 있어서 되겠느냐. 당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놈. 그래 어제 처음 갔어요. 가서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어제부터 열이 받으셨고. 제 투쟁 의혹이 확 불타오르셨어요. 불타올라가지고 JTBC 손석희 뉴스룸에도 나가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오늘 나오실 거면서 그 바로 직전에 아니 지금 뉴스공장보다 뉴스룸이 훨씬 손석희가 세요. 미안합니다. 아침은 저희가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전날 밤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야 지금 제가 아니 다급하니까. 당 대표가 의원총회도 안 나오고 도망치는 판국에 도망치는 판국. 여기저기 제가 지금 갈 때 그냥 지금 여기서 나와서 또 다른 데 오라가면 또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할 때 적폐 세력, 구태 세력이라고 표현한 게 대표님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호남계 하는데 네. 보세요. 적폐 세력과 통합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 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떨어진 안철수 대표. 이건 기득권 아니에요? 또 당대표 하겠다고 나선다. 또 대통령 보수 대연합해가지고 야합해가지고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이요. 안철수 대표는 과거 정치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다녔으니까 거기 공부 잘했으니까 그쪽 잘했겠죠. 나는 또 의과대학 관계는 아무것도 또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총재에게 김 총재께서 다음 대통령 하십시오 하고 3당 통합을 제의하니까 DJ는 이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다시 노태우 대통령이 YS에게 제의를 해서 YS가 털컥 잡았어요. 그렇지만 YS는 JP건 노태우건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각제 개헌 약속하고 3당 통합을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 각서를 가지고 내각제 각서를 가지고 나와서 찢어버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DJ보다 YS가 먼저 대통령 됐지만은 역사는 YS는 실패한 대통령, DJ는 오늘날 어떻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요. 그렇게 욕심낸다고 해서 영린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 세력, 구태 세력이 어쨌든 대표님도 포함되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지금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몽땅 호남 출신 중진들 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 나가라. 구태 세력. 예. 구태 세력. 이 표현 이 구태가 뭡니까? 구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신태가 구태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 3당 야합을 해서 집권한 그 불행한 우리 정치사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가 신태가 구태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나는 구태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요. 아니 보세요. 예. 저처럼 예. 개혁에 몸을 던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매년 하는 출판기념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관훈상제 한 번도 오픈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출판기념회 관훈상제 다 오픈해서 했으면은
1위 10억씩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하죠. 예.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거 유명합니다. 안 하시는 걸로. 뭐 DJ에 우리 동교동에 음흉한 그런 과거의 정치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제가 모시기 시작했던 DJ는요. 정치자금 가져오는 것 다 법에 의거해서 반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저는 하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DJ도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걸린 거 없잖아요. 저를 검찰에서 정권에서 다 잡아놓으려겠지만 항상 저는 승자였지 패자는 아니었어요. 뭐가 구태입니까? 좋은 구태는 지켜나가야 되고 신태 더 나쁜 짓 하는 것은 악태지. 오늘 제가 박지원 대표님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눈에 살기가 거의 살기 수준으로 초롱초롱 원래 선거하실 때 모든 사람이 피곤해 하실 때 박지원 대표님은 성공을 하면 나는 힘이 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상의 아주 그냥 에너지가 그냥 뿡뿡뿡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선 박사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걸 읽어보니까 네. 박지원하고 안철수하고 그렇게 가까웠다. 안철수 대통령 그랬죠. 후보 때 예. 그렇게 헌신적으로 박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랬죠. 그건 불과 몇 개월 만에 예.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잘해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안철수의 인격이 의심스럽다는 정도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도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였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좀 싫은 소리 하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은 이것을 과거에 이제 3당 야합의 반복이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이건 3당 야합의 길로 가는 거고 제2의 와이스의 길을 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보수하고 손잡으려고 대표는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진보 쪽으로 와서 대통령 돼보려다가 네. 안 되니까 중도, 극중주의, 뭐 공화주의 이름도 잘 져요. 네. 자꾸 옮겨가더니 이제는 적폐 세력과 손을 잡고 보수 야합을 해서 합당을 해서 집권의 길로 간다고 하지만은 역사의 흐름은 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지만 전체의 흐름은 도저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 합당도요.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됩니다. 전당대회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전당대회는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해서 전당원 투표는 안철수 대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자는 거겠죠. 해서 거기서 통합 방향으로 여론이 우세하게 나오면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밀어붙여서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은. 예. 자기가 자기 머리만큼 상대도 좋아요. 네. 박지원 대표님 머리 좋습니다. 저 못 당해요. 그러나 오늘 당무회의 한다는데 당무회의는 당권파가 다 잡고 있잖아요. 지명직을 안 했고 네. 당연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자건 예. 뭐 최고위원이건 사무총장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통과될 거예요.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리고 또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예. 이게 안철수 당이기 때문에 예. 된다고요. 호남에서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우세하겠죠. 아니 네. 수도권에서도 어렵죠. 네. 그렇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될 수 있는데 네. 왜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느냐 네. 하면은 전당대회는 대표당원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한 10,000명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역 의원은 자꾸 호남 의원, 네. 호남 중진하는데 예. 호남에 23명이 있고 예. 비호남권에 4명밖에 없어요. 네네. 4명이가 5명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원외위원장들 아니에요. 대부분 원외위원장이죠. 90%가 원외위원장이죠. 예. 거기에서 대표당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호남 지역은 불리하지만 다른 원외위원장들은
대표당원을 그쪽에서 뽑으니까 틀림없이 그쪽에서는 통합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보낼 또 테니까. 호남에도 예. 10% 지지 세력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합쳐서 안철수 당이니까. 그러나 그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절차 예. 그리고 진행 예. 이런 것에서 그렇게 용이하게 안 됩니다. 저는 전당대회는 절대 열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전당대회는 대표님이 아시는 절차나 실제 진행 방식이나 혹은 그 인원의 규모나 여러 가지 사정상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조차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눈에 이렇게 아니, 훤히, 그리고 훤히 보입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가 예. 그렇게 보수 대야합 합당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야죠. 왜 나무집에서 하려갑니까? 아니 스님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납니까? 스님이 떠나셔야지. DJ도 예. YS하고 있을 때 싫으니까 나와서 창당했잖아요. 예. 이것이 정치사고 이것이 인간 만사고 도리입니다. 내가 싫으면 나가서 하지. 데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은 필요한데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 지금 합당 시도를 반대하는 사람만 당을 나가달라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근데 당을 나가실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예. 주식회사 회장도 대표이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장사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CEO도 주면 못해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단어가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DJ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안철수는. 이거 없습니까? 어제도 얘기했던데요. 김대중 안철수 정부는. 대표가 마치 DJ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예. DJ는 보수 야합 합당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3당 당시에 3당 합당과 같은 선상에서 보시니까 그걸 거부했던 김대중을 어떻게 거론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자는 정책을 썼습니다. 상대방 통합 상대인 유승민 대표는 이해창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나 통렬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사부로 삼고 있는 이해창 전 총재님은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대중 씨 운운하면서 대북 강경정책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 보면 아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를 비교하면은 족탈불급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안 봤어요? 유승민 대표한테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통합이니 합당이니 하지만은 유승민 대표에게 바른정당에게 끌려다니고 압도당하고 정체성도 가치관도 결국 그쪽 따라가면서 갈 거예요. 어제 JTBC 이걸 빤히 보이는데 왜 내가 왜 우리가 거길 따라가느냐? 따라가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그러나 저는 지금 바른정당 입당하라는 겁니까? 뭐 입당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통합, 야합, 합당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철수 대표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쌓여갑니다.
실제로 어제 JTBC 여론조사가 하나 어제 보도됐던데 합당을 하고 나서 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수치도 있지만 그 합당했을 때 당 대표가 누가 더 어울리냐는 유승민 대표가 더 맞다고 하는 수치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게 국민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 족탈불급이라는 것도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적탈불급.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하고요. 네. 딱 보면은 정치를 1년 이상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그건 천재적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새 사람 만나서 쓰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브레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물론 뭐 젊은 사람들 몇이 있겠지만은 이건 아닙니다. 전 브레인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브레인 말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안철수 대표도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절대. 이제는 물러설 수 있는 라인을 넘어. 그게 지금 예. 전당대회를 공장장은 늘 예. 안철수를 미워하면서 생각해 주는 척 하는데 그게 망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장 그 작전을 내가 빤히 알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공장장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 추진하다가 뭐가 잘못됐으면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돌아오는 리더십이 더 큰 지도자인 겁니다. 아니, 그러길 바라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돌아올 수 있는 선을 넘어가서 못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공장장 희망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대표님 희망사항 절대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통합이고 게? 합당이고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안철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이 적은 집구석에서 분열해가지고 누구 쫓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건데 포기 안 하고 계속 가서 전당대회를 어렵다고 하셨지만 마침내 전당대회가 됐어요. 전당대회가 돼서 거기서 이제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합당하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 콰이강의 다리를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폭파하겠다고 발표하고 폭파해요? 제 말은 시기는 아니어도 폭발을 하겠다. 아니, 그런 걸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데 이 대화는. 이건 갑자기. 아니에요. 데자뷰네요. 예. 네,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 전당대회 보십시오. 저지. 우리 국민들은 예. 통합이 좋냐. 누구하고 통합해라. 거기 지지합니다. 분열한다. 절대 지지 안 합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합과 분열에 예. 하도 우리 정치사의 반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합당이라고 바꾸시죠, 단어를. 아니 그래서 예. 보수야합 합당으로 정리를 했다니까요. 어제부터. 어제부터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질문도 앞으로 통합이라고 질문하면은 합당이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어보는데.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될 그거 수가 보세요. 없다. 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건 뭐 항상 공장장의 희망사항이겠죠. 전당원 투표는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당원 몸빠니까. 뭐 불리하시면 그런데- 항상 그렇게 넘어오시려고. 아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 몸빠. 예. 요즘 또 안빠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대표님이 대표적인 안빠였죠. 내가 안빠의 대표였는데 예. 요즘은 아주 안빠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요. 대표님 공격합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미국은 특빠, 예. 일본은 아빠, 얘 몸빠. 그런데 그렇게 예. 좀 스트롱 파워를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숫자가 잘하면은 안빠도 훌륭한데 그거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달걀이나 던지고 또 자기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뭐 선처해달라 문자 보내고 하면서 그랬더니 또 박지원이가 말이야 자기 우리 모금하자 이런 구상 유치한 이 안빠는 안 돼.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님? 괴롭히지 뭐. 예. 예. 계란도 던졌다가 전화도 했다가 문자도 보냈다가 SNS도 왔다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박지원이 아니에요. 저는 댓글을 안 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옳은 일 아니에요. 아니 보십시오. 박지원이가 구태 정치라고 하면은 손잡고 아무 잭퍼 세력하고도 손잡고 집권의 길로 가야죠. 그러나 제가 DJ의 유일한 비서실장으로 이어가야 될 사람이 DJ가 적폐 세력과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된다 하고 그 길로 가서 대통령이 됐고 그걸 거부했는데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아니 이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적폐 세력한테 우리 안철수 대표가 정치 보복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실수했겠지 하는데 이게 본심이에요. 그거에 이제 보니까.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게 본심이다. 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죠. 특히 내가 어제 네. 만만의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결심 받았는데 100만 원 받으셨죠. 100만 원. 청구를 했죠 일단. 예. 아니 구형을 했는데. 구형을 했죠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또 이 많은 분들이 선거법에 선거법에 100만 원 하면 의원직 박탈당하잖아요. 그 네. 염려해서 또 연락이 와요. 예. 그게 무슨 TV는 말이지. 이 라디오 같은 게 그런 것까지 다 자막으로 넣어서 보도하고 하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검찰이 적폐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했는데 무죄 구형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무죄예요. 이건 100%. 홍준표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그렇죠. 예. 법정에서 할 일이고. 예. 그런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2011년 9월 이 박지원이가 만만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 예. 2012년 4월 이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관계 의혹을 제기했을 때 낙곰수에서 예. 김어준 공장장 주진희 부자 나하고 셋이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기자하고 낙곰수 세다고 싹 빠져나가고 나만 지금까지 재판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딴 건으로 바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그런데 예. 나도 15년 재판받다가 이번에 이제 선고하면 끝나는데 그때 만약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박지원을 수사할 게 아니라 만만에 박근혜를 수사했으면 이러한 국가 대불행이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처럼 적폐청산에 주력하지 않고 정치보복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검찰은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그런 사람들하고 잡아서 집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구태지. 응? 오래 살아서 좋은 짓 하면은 그것이 구태예요? 오래 살았어. 대표님, 오늘 시간이 다 됐고요. 그러니까 아니, 좀 더 해요. 아니, 대표님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제가 아니, 말을 나는 어제부터 예. 제 아내 지금 뭐 병원에 지금 갑니다. 예. 그렇지만은 내 앞으로 좀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병원에서 울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예. 이건 아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온 정체성과 가치관인데 이걸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정면으로 어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이게 구태예요? 그거는 나쁜 세력하고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보셨. 내가 구태냐고.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서 내가 MB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구태냐고 물는 거. 그게 그 공장장이 구태예요. 네.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보이는 사람마다 멱살을 잡고 지금 뭐 흔들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거면 안철수 대표 나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우린 못 떠난다. 예. 나가서 해야죠. 절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저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열받은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구단주. 정치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명해 주세요.